느지막한 오후, 시아망 가족이 한데 모입니다. 옹기종기 둘러앉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휴식 시간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털 고르기를 하며 몸을 깨끗이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테니 피곤할 법도 합니다.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각자 잘만한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매일 자는 장소를 바꿉니다. 포식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잘자리를 정하기 전에 주변에 포식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맞불사, 뱀입니다. 이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어미는 새끼를 업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이럴 땐 36개의 주랭랑이 상책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제대로 된 곳이어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저는 이들의 잠자리 나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밀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지만 기번이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가 끝나면 항상 집에 와서 밤을 보냈고 기번은 숲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숲에 밤에 들어가서 기번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기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제게도 처음입니다. 시아망 잠자리 근처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야간 생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관찰 결과 이들의 잠자리 나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포식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번이 자고 있는 저 높이라든가 가지 위치로 봤을 때 역시 이 기번이 좀 안전한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자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보통 이렇게 흩어져서 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냄새로 많이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작진이 떠난 뒤 숲에서 시아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망이 위기를 알리는 노랫소리입니다. 숲을 가득 메운 불길한 소리.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어제의 잠자리 장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숲 경비원들과 함께 주변을 조사해 봅니다. 그때 경비원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Setelah hujan baru dia membuat scrap ini di tanah. 어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근처에서 다른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Bercak-bercak urin, bekas urin. Bekas urin yang ada di.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호랑이의 오줌이었습니다. Kapan pas? Kencingnya harimau ya, belum ngerti, belum keangkat. 숲속엔 녀석의 흔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사슴의 털이 섞인 호랑이 배설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호랑이가 왔다 간 것일까요? 숲에 설치된 센서 카메라를 수거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 봅니다. 호랑이입니다. 이곳이 진짜 밀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야만 가족들의 노래도 이 녀석 때문이었을까요? 서로에게 위기를 알려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한 구능 로이저 국립공원. 이곳에선 기번과 다른 가족 구성을 가진 유인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어미가 혼자 육아를 담당합니다. 기번도 그렇지만 오랑우탄 역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나무를 꺾고 있는 새끼. 둥지를 짓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려 했나 봅니다. 몸집이 큰 오랑우탄은 앉아서 자는 것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누워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 나름의 침대를 만듭니다. 딱딱한 잠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파리를 모아 둥지에 깔기도 합니다. 둥지도 완성됐으니 이제 자러 가야 할 시간. 그러나 새끼는 아직 자러 가기 싫은 모양입니다. 엄마 오랑우탄이 끌어당기는데도 나뭇가지를 부여잡곤 꿈쩍을 안 합니다. 결국 엄마가 이겼네요. 오랑우탄 엄마의 피곤한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기번의 노랫소리가 밀림의 아침을 깨웁니다. 어미와 새끼 오랑우탄도 일어날 시간.
오랑우탄 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랑우탄은 주로 네 발을 이용해 나무를 이동합니다. 몸이 무거운 녀석들에게 두 발로 나무를 걷는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은 유인원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침팬지나 오랑우탄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그래서 작은 유인원이라고 사실 불립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도 일어서서 조금씩 갈 수는 있지만 기본처럼 앞으로 쭉쭉쭉 잘 걷는 그 행동은 잘 못합니다. 몸이 무거운 오랑우탄은 자신의 무게를 이용해 나무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기울여서 말이죠. 새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무를 이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오랑우탄은 기본처럼 이파리나 열매를 주로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부분을 특히 좋아합니다. 엄마와 새끼는 서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새끼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 관찰합니다. 새끼에게 엄마란 살아있는 밀림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육아하는 엄마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불청객 수컷입니다. 우두머리 수컷의 눈을 피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돌아다니는 암컷은 짝없는 수컷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혼자 생활한 암컷에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짝짓기를 하고 싶은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수컷을 발견한 암컷.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홀로 생활하는 암컷은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실패한 수컷,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선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안개라는 이름의 한림은 다시 기본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는데요. 일부 일처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부부에게 있어 털 고르기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털 고르기는 영장류 전체에서 특히 기본은 물론이고요. 아주 중요한 행동이고, 가족 구성원끼리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서로의 믿음을 다지는 것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삶에도 도움도 되지만 그 동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와 서로 특히 이런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영장류한테는 더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막내 아완이 심심한가 봅니다.
형 아모레에게 다가갑니다. 레슬링을 하듯 서로를 잡아당기고 쫓아다닙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가족과 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영장류는 원래 성장 과정이 굉장히 긴 동물이에요. 다른 무슨 고양이과라든가 아니면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동물에 비해서 그 이유가 바로 사회성이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 여러 개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배우는데, 기본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가족이 굉장히 작죠. 다른 원숭이들은 큰 무리에서 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남아있는 가족 몇 개체와 함께 같이 좀 뒹굴기도 하고 뭐 이도 잡아주고 노는 그 행동이 여기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족에게는 같이 먹이 찾는 것 외에도 저렇게 같이 달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앞으로 자기가 독립해서 또 다른 개체랑 만나고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오늘은 아모레가 가족에게서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 같습니다. 홀로 고독이라도 즐기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깁니다. 제가 아까부터 우리가 본 아모레라는 친구인데, 이 A그룹이 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쟤는 좀 큰 애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좀 더 떨어진 거리에서 계속 먹어서 이제 다시 합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로 저렇게 혼자서 먹이를 먹는 그 습성이 이제 점점 축적되다 보면 독립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룹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우리는 삼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8살 정도가 되면 기번은 독립을 합니다. 올해 6살인 아모레도 2, 3년 뒤면 독립을 할 것입니다. 기번이 독립한다는 것은 축복할 일입니다. 기번이 독립한다는 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족에게서 독립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번을 볼 때면 언제나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스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처녀였습니다. 제가 연구할 때 가장 가까이 와준 아까 그 2, 3m 이내로 접근해준 바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연구를 다 끝나고 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 보조원들한테 얘기를 듣자니 시집 가기 바로 전날에, 한마디로 그룹을 이탈하기 바로 전날에 제 가장 친했던 수석 연구 보조원 정말 옆으로까지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그 친구 옆에 앉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건 정말 가기 전에 인사라고 굳게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길 바라고, 그때 그 짧은 교감, 그리고 전에 들은 그 교감을 저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밀림이 이토록 찬란한 이유.
기번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이 세상이 더욱 반짝인다는 사실을요. 기번을 마주할 때면 진화의 시간을 건너 유인원과 인간의 연결성을 느낍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를 의식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는 교감합니다. 그 긴 팔로 숲속을 훑어내리는 기번의 삶. 도시의 현대 문명 속에서 사는 제게 긴팔 인간이 자꾸 말을 건넵니다. 이야. 거의 뭐 침팬지 수준인데. 30m, 시가 25m. 그리고 그 저것도 깔깔이었던 거 한번 해서 안전성도 한 번 더 확보하고.